언제부턴가 개츠비의 저택에는 더 이상 화려한 불빛이 켜지지 않았죠. 한껏 기대를 품고 저택 진입로를 들어선 자동차들이 화가 난 듯 다시 떠나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죠. 닉은 개츠비가 혹시 병이라도 난 것은 아닌지 알아보려고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새로 고용된 듯한 집사는 전달하겠다는 짧은 답을 남기고 문을 쾅 닫아버리죠. 다음날 개츠비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개츠비는 자신의 저택에서 일하고 있던 고용인들을 죄다 해고하고 새로운 하인들을 고용했다고 말합니다. 오후가 되면 데이지가 자주 놀러 왔는데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녀의 불만스러운 눈빛 하나로 거대한 저택 전체가 마치 종이집처럼 폭삭 주저앉아버린 것이죠. 개츠비는 다음날 데이지의 집에 함께 식사하러 가기를 청합니다. 조던도 올 예정이라고 얘기하죠. 닉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츠비가 톰의 저택에 당도했을 때 톰은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속마음을 그럴듯이 감추며 악수를 건넵니다. 잠시 후 보모가 데이지의 딸을 데려왔고 개츠비는 놀라운 듯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팸이라는 그 아이는 놀랍도록 데이지와 닮아 있었죠. 톰은 자신의 집을 구경시켜주겠다며 모두를 데리고 베란다로 나갑니다. 베란다 너머엔 넓고 푸른 해협이 펼쳐져 있었죠. 개츠비는 해협으로 작은 돛담배 하나가 천천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개츠비는 문득 손을 들어 바다 너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집 바로 건너편이 바로 자신의 집이라고 톰에게 말하죠. 그때 데이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식탁 위로 고요한 불안과 정적이 감돌았죠. 그때 갑자기 데이지가 다 함께 시내에 나가자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마치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였죠. 아무도 호응하지 않자 데이지는 한층 더 고집스레 시내에 나가자고 졸라댑니다. 그러다 개츠비의 시선이 데이지를 향하죠. 돌연 데이지는 그 누구의 시선도 개의치 않는 사람처럼 개츠비를 보며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멋져 보여요. 순간 주위는 오직 둘만이 존재하는 듯한 기류가 흘렀죠. 그녀가 그 말을 또 한 번 되풀이했을 때 톰은 곧 알아차렸죠. 그것은 개츠비를 사랑한다는 의미였죠. 그때 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들을 노려보았죠. 그리고는 성난 목소리로 지금 당장 시내로 나가자고 하죠. 데이지는 외출 준비를 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고 마실 것을 준비해 가자며 부산을 떱니다. 닉은 그런 데이지를 보며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들뜬 말들. 그녀의 언어는 신중하지 못했고 그 말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죠. 그때 개츠비가 닉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닉은 바로 그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얀 궁전, 저 높은 곳에 사는 공주처럼 발랄하고 매력적이었으나 변덕스럽고 속물스러운 것이었죠. 모두 다 밖으로 나오자 개츠비는 자신의 차로 함께 이동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톰은 햇빛 때문에 뜨거워져 버린 개츠비의 시트를 만지며 자신의 쿠페와 바꿔 몰자고 이야기합니다. 톰은 자신이 개츠비의 노란색 차를 몰겠다고 얘기했고 자신의 옆에 데이지를 태우려 했죠. 하지만 데이지는 슬쩍 개츠비 쪽으로 자리를 옮겨버립니다. 할 수 없이 닉과 조던을 태우게 된 톰은 내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죠. 톰은 닉에게 개츠비에 대해 뒷조사를 했고 둘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덧 차는 제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죠. 톰은 차의 연료가 부족해지자 잠시 윌슨의 정비소에 들려 주유하기로 합니다. 잠시 후 가게 안에서 윌슨이 나오는데요. 그의 눈은 퀭해 있었고 안색도 몹시 좋지 않았죠. 그는 톰에게 곧 이곳을 뜰 예정이라 말합니다. 바로 이틀 전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한시라도 바삐 이곳을 떠나기로 했다는 것이죠. 톰은 윌슨의 말에 내색은 하지 않았으나 충격에 휩싸였죠. 그때 닉은 정비소 위층 창문가에서 무언가 자신들을 응시하고 있는 시선 하나를 느낍니다. 살짝 젖혀진 커튼 옆으로 바로 머틀이 서 있었고 그녀의 질투와 위협에 찬 시선은 바로 조던을 향하고 있었죠. 그녀는 조던을 톰의 아내로 착각한 것이었죠. 톰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온전히 그의 소유였던 아내와 그의 정부가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죠. 톰은 데이지를 따라잡아야 한다는 목적으로 본능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가로이 달리고 있는 개츠비의 차를 앞지르고는 몇 번이나 고개를 돌려 쿠페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혹여 그들이 옆길로 세어
자신의 삶에서 영원히 도망쳐버리진 않을까 조바심난 사람 같았죠. 이윽고 센트럴파크에 있는 플라자 호텔 앞에 당도한 그들은 호텔의 특실용 응접실로 들어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톰은 개츠비에게 넌즉시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냐고 물어봅니다. 어떻게든 개츠비의 실체를 벗기고 말겠다고 작정한 거죠. 결국 개츠비의 엄청난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개츠비는 엄밀히 말하면 옥스퍼드 출신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전쟁이 끝난 뒤 장교들에게 옥스퍼드에 갈 수 있는 특혜가 주어졌고 고작 5달밖에 있지 않았다고 털어놓게 되죠. 데이지가 불편해진 공기를 바꾸려고 화제를 돌려보려 했지만 톰은 매서운 어조로 개츠비를 몰아붙였죠.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려 하는지 노골적으로 물어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드러난 마당에 개츠비는 이제 터놓고 맞서겠다고 작정했는지 오히려 흐뭇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톰은 자제력을 잃고 마누라와 바람피는 상대를 구경만 할 수는 없지 않냐고 소리칩니다. 이러다가는 백인과 검둥이가 결혼하겠다고 덤비는 꼴이 되겠다고 조롱하죠. 데이지가 이제거의 절망적인 표정을 하자 개츠비 역시 흥분해서 소리치죠. 데이지는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으며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가난했기 때문에 기다리다 지쳐 그와 결혼한 것뿐이라 말하죠. 그리고 데이지에게 톰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그녀의 입으로 직접 말하라 하죠. 데이지는 마지못해 톰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내뱉고 맙니다.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데이지의 말에 톰은 큰 충격을 받았죠. 톰은 정말로 한 번도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는지, 그녀의 신발을 적시지 않으려고 펀치볼에서 그녀를 안고 내려왔던 그날도 진정 사랑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데이지는 결국 흐느끼며 말합니다. 한 번쯤은 사랑했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개츠비도 사랑했다고 말하죠. 스스로 자신을 속여 톰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순 없다고 합니다. 그제야 자신을 다스릴 여유가 생긴 톰은 껄껄 웃어대기 시작했죠. 그리고 개츠비의 약국 사업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그가 울프심과 함께 작당하고 있는 사업이란 것이 바로 시카고 뒷골목 약국들을 싸들여 불법으로 에틸알코올을 유통하는 것이라 하죠. 그가 바로 밀주업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과는 근본부터 다른 태생이라 하죠. 그때 개츠비의 표정을 바라본 닉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 순간 그는 정말 살인이라도 저지른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개츠비는 흥분한 얼굴로 모든 것들을 부정했고 아직 거론되지 않은 비난에 대해서까지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그의 설명이 길어질수록 데이지의 마음은 그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죠. 데이지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애원했고 톰은 마치 아량이라도 베푸는 듯 둘이 먼저 돌아가라며 노골적으로 경멸감을 드러냅니다. 개츠비와 데이지가 떠나고 얼마 뒤 톰일행도 자리를 뜹니다. 그리고 비극은 일어나고야 맙니다. 목격자는 제2골짜기 옆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마이클리스였죠. 마이클리스가 정비소에 윌슨을 찾아갔을 때 윌슨은 그에게 자신의 아내 머트를 위층에 가둬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레에는 이사를 갈 것이라 말하죠. 놀란 마이클리스가 무슨 일인지 캐물었지만 윌슨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로 어느 날 어느 시각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캐물었죠. 마이클리스가 자신의 카페로 돌아오고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마이클리스는 먼발치에서 악을 쓰며 도망 나오는 머틀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머틀은 고함을 지르며 땅거미 속을 달리고 있었고 맞은편으로 어둠을 헤치고 나타난 죽음의 차가 달려오고 있었죠. 그 차는 한순간 휘청이더니 엄청난 속도로 사라져버렸죠. 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피로 범벅이 된 머틀이 입을 벌린 채 쓰러져 있었죠. 톰일행이 사람들이 웅성대는 사고 현장을 지나 정비소로 들어섰을 때 톰은 무언가 끔찍한 사고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구경꾼 사이에서 공포에 쌓여 비명을 찔러대는 윌슨과 싸늘한 머틀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마이클리스의 증언에 의하면 여자가 도로로 뛰어나갔고 빌어먹을 운전자는 차를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돌진해버렸다고 하죠. 뉴욕 쪽에서 오던 그 차는 커다란 노란색 차였다고 말합니다. 톰은 그 차가 개츠비가 몰았던 바로 그 차라는 걸 단박에 알아챕니다. 톰은 넋이 나간 윌슨에게 다가가 낮에 주유하려고 몰고 왔던 노란색 차량은 자신의 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톰 일행이 집에 도착했을 때 2층 창문의 불빛은 환히 빛나고 있었죠. 데이지가 돌아왔다는 걸 확인한 닉은 서둘러 그들과 헤어집니다. 한시라도 빨리 진절머리 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얼마쯤 걸었을 때 관목 사이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났고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죠. 달빛에 어렴풋이 보이는 정체는 번쩍이는 분홍색 양복 차림의 개츠비였죠. 닉은 그의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비열하게 느껴집니다. 개츠비가 넋 빠진 얼굴로 그 여자가 죽었는지를 물어봤을 때 닉은 그가 혐오스러울 지경이었죠. 닉은 개츠비에게 방금 전 사고에 대해 추궁했고 개츠비는 절망적인 얼굴로 그때 자신이 핸들을 돌렸어야 했다고 낙담합니다. 그때 닉은 알아차리죠. 데이지였다는 걸요. 당시 화가 많이 나 있던 데이지가 마음을 진정하고 싶다며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이었죠. 개츠비는 죽은 그 여자가 마치 자신들을 아는 것처럼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놀란 데이지가 그 여자를 피해 핸들을 꺾었는데 공교롭게도 맞은편에서 차가 달려오고 있었던 것이죠. 겁이 나 다시 핸들을 꺾은 바로 그 순간 비극은 일어나고 말았죠. 하지만 개츠비는 반드시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하겠다 합니다. 개츠비는 데이지의 2층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하죠. 이 자리에서 톰이 그녀에게 무슨 일을 저지르진 않는지 지켜보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자가 폭행이라도 하려 들면 불을 껐다가 켜는 것으로 신호가 올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개츠비는 밤새도록 그녀를 지켜볼 작정이었죠. 닉은 다시 돌아가 데이지의 상황을 몰래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 가까이로 다가선 닉은 차일이 내려진 창틈으로 마주 앉아 있는 톰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는데요. 닉이 기억하는 그날 톰과 데이지의 모습은 친밀하기 그지없었고 누가 보면 마치 음모라도 꾸미는 듯 했다고 하죠. 닉은 여전히 어둠 속을 서성이는 개츠비를 보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해줍니다. 하지만 개츠비는 고개를 저으며 데이지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겠노라 말합니다. 달빛 아래 서서 아무 일도 일어날 리 없는 집을 지켜보는 개츠비를 남겨두고 닉은 천천히 돌아섭니다. 새벽녘에 차도로 택시가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닉은 곧장 침대에서 일어나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죠. 그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해야 했고 아침이 되면 늦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개츠비의 저택에 들어섰을 때 현관문은 열려 있었죠. 닉은 개츠비에게 바로 이곳을 떠나 있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츠비의 생각은 단호했죠. 데이지가 어떻게 할 작정인지 알기 전에는 도저히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는 아직도 한 가닥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고 닉은 차마 그의 희망을 뒤흔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개츠비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야망이 컸던 그는 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어냈죠. 하지만 그들과의 사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은 절망이 놓여 있었다고 말하죠. 그녀는 그가 난생 처음 알게 된 멋진 여자였다고 말합니다. 장교 시절 데이지의 집을 방문한 개츠비는 숨막히는 흥분을 느꼈죠. 부데이 텐트가 그에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 집에는 농익은 신비로움이 서려 있었죠. 그것은 바로 데이지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지금까지 수많은 장교들이 데이지를 사랑했다는 사실 또한 그를 흥분시켰고 그럴수록 그의 눈에는 그녀의 가치가 더 크게 보였죠. 당시 개츠비가 장교 신분이었다는 것은 그에겐 매우 다행인 일이었죠. 자신의 능력과 배경은 얼마든지 제복 속에 감출 수 있었으니까. 개츠비는 데이지로 하여금 자신이 그녀와 같은 계층에 속해 있으며 충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믿게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도 풍요로운 집안의 뒷받침도 없었죠. 개츠비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개츠비는 자신이 전력을 다해 성배를 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코 줄 수 없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공허한 욕망이었죠. 그렇게 그는 전선으로 떠납니다. 그는 군대에서는 꽤 성공한 편이었죠. 전선에 배치되기 전에 이미 대위로 진급했고 아르곤 전투 뒤에는 소령으로 진급됩니다. 이후 휴전이 되었고 그는 서둘러 귀국하려 했으나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옥스퍼드 대학으로 파견되고 맙니다. 개츠비가 귀국하지 않자 집안에서 결혼의 압력을 받고 있던 데이지는 결국 개츠비를 잇기로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재력이 탄탄한 톰을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죠. 톰과 데이지가 신혼여행을 떠나고 나서야 개츠비가 돌아왔지만 이미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린 후였죠.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막을 내린 거죠. 개츠비와 닉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현관으로 나왔을 때 개츠비의 고용인 중 유일하게 남은 정원사가 계단 밑으로 다가왔죠.
정원사는 나뭇잎이 떨어져 배수관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오늘 수영장에 물을 빼려 한다고 말합니다. 개츠비는 여름 내내 수영장을 한 번도 이용하지 못했음을 상기하며 오늘은 하지 말아달라 말합니다. 닉은 개츠비를 혼자 남겨두고 싶지 않았지만 뉴욕행 기차를 타고 출근하려면 이제 일어나야 했죠. 개츠비는 데이지에게서 분명 연락이 올 것이라며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시쯤 되어서 닉에게 전화하겠다 하죠. 닉은 개츠비와 악수를 나눕니다. 얼마쯤 걷다가 울타리에 이르렀을 때 불현듯 닉은 머릿속을 때리는 생각 때문에 발을 멈춥니다. 그리고 잔디밭 너머로 보이는 그를 향해 소리쳤죠. 그 인간들은 모두 썩었다고. 그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당신이 훨씬 더 훌륭하다 말합니다. 닉은 그때 그 말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개츠비의 행동에 회의적이기만 했던 닉에게 그것은 아마 그에게 해준 유일한 칭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점잖게 끄덕이던 개츠비의 얼굴에 점차 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웃음은 마치 모든 범행을 공모한 친구에게 보내는 미소로 변해 있었죠. 뉴욕으로 돌아온 닉은 산더미처럼 쌓인 주식 시세표를 보며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회전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고 맙니다. 정오가 되기 직전 조던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워져 있었죠. 자신을 두고 먼저 데이지의 집을 나와버린 닉의 행동에 섭섭했던 그녀는 저녁에 만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닉은 그녀와 한가롭게 얘기나 나눌 상황이 아니었죠. 닉의 머릿속엔 온통 개츠비 걱정뿐이었죠. 머틀에 사고가 있었던 그날, 윌슨은 완전히 넋이 나간 채로 소파에 기대 앉아 마이클리스에게 주절거리고 있었죠. 머틀이 죽기 전 윌슨은 옷장 위에서 포장지로 쌓여있던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죽과 은실로 꼬여진 값비싼 개줄이었죠. 윌슨은 그것이 심상치 않은 물건임을 곧 알아차립니다. 그는 끈질기게 머틀을 추궁했고 결국 머틀의 외도가 드러나고 말았죠. 윌슨은 아내를 차로 친 범인이 바로 머틀의 정부라 확신합니다. 윌슨은 새벽이 지나 동이 터오도록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는 오래도록 저 너머 TJ 에클버그 의사의 눈을 응시합니다. 나를 속일 순 있어도 하나님을 속이진 못할 거라고. 그의 눈은 그렇게 취해 있었죠. 개츠비는 매트리스를 둘러매고 수영장으로 향했죠. 운전기사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지만 개츠비는 머리를 내저으며 이제 막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 사이로 사라졌죠. 오래도록 개츠비는 수면 위 매트리스에 누워 그녀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출렁이는 수면 위에서 그는 나뭇잎 사이로 보이는 낯선 하늘과 시린 햇빛을 바라보았죠. 그때 느닷없이 총소리가 들려왔고 개츠비를 태운 매트리스가 뒤흔들렸죠. 물살을 따라 내려가던 매트리스는 수면 위로 떠있는 나뭇잎 더미에 닿자 제자리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마치 컴퍼스의 다리처럼 수면 위로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지고 있었죠. 그리고 조금 떨어진 잔디밭에서 윌슨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개츠비가 죽었다는 소식은 시카고에서 발행하는 모든 신문에 기사화되었죠. 기사의 대부분은 하나같이 기괴하고 불미스러웠죠. 하지만 머틀이 동생 캐서린이 언니와 윌슨이 더없이 행복하게 지냈다는 말도 안 되는 증언을 통해 윌슨은 비탄에 빠진 나머지 정신착란을 일으킨 사람으로 축소된 채 사건은 종결됩니다. 개츠비의 시신이 발견된 날, 가장 먼저 데이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닉은 그녀가 이미 모든 짐을 싸고 떠났음을 알게 됩니다. 어디로 간다는 주소도, 언제 돌아온다는 말도 남기지 않았죠. 닉은 개츠비를 위해 누구라도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급하게 울프심에게 전보를 쳤으나 장황한 말로 지금은 갈 수 없다는 답장만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 발신인이 헨리씨 개츠로 되어 있는 전보 한 장이 날아옵니다. 내용인즉 자신이 올 때까지 장례식을 연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개츠비의 친부였죠. 슬픔에 젖은 헨리씨 개츠는 닉에게 개츠비가 어떤 아들이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개츠비는 반드시 출세할 애였다고 말하죠. 그는 아주 오래전 개츠비가 자신의 책 뒷표지에 끄적여 놓았던 메모를 자랑스레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날의 세세한 계획들과 자신과의 약속들을 정리해 놓은 계획표였죠. 그가 얼마나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절제하고 노력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죠. 잠시 후 장례를 치르기 위해 목사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개츠비를 애도해줄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죠. 굵은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려왔고 조촐한 장례 행렬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불나방처럼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의 장례식에는 그의 아버지 개츠와 몇 명의 집사들, 그리고 뒤늦게 헐레벌떡 뒤따라온 부엉이 안경의 사내가 전부였습니다. 닉은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그는 조던 베이커를 만나 그동안 벌어졌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죠. 닉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아무 설명 없이 다른 남자와 약혼했다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조던은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건넵니다. 당신이 자신을 그것도 전화로 차버린 거라고요. 10월이 끝나가던 어느 날 오후 닉은 톰 뷰게넌과 마주치게 됩니다. 톰이 악수를 건넸지만 닉은 그의 손을 잡고 싶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오후 윌슨에게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따지듯 물어봅니다. 톰은 그날 윌슨이 주머니에 권총을 들고 자신을 찾아왔으며 그 차의 주인이 누군지 죽일 듯이 덤볐다고 얘기합니다. 톰과 헤어질 때 닉은 톰에게 악수를 건넵니다. 단지 유치해지고 싶지 않아서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죠. 뉴욕에서의 밤은 공허했죠. 개츠비가 열었던 눈부신 파티에서 흘러나오는 오케스트라, 끊임없는 웃음소리, 저택을 드나들던 자동차 소리가 여전히 들리는 듯 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닉은 실제로 자동차 소리를 들었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택 앞 계단을 비추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도 그는 지구 끝에 가 있다가 파티가 끝난 줄도 모르고 찾아온 마지막 손님이었다고 닉은 생각합니다. 어떤 날은 동네 아이들이 개츠비의 저택에 휘갈겨 놓은 음탕한 낙서들을 지우기도 했고 어떤 날은 개츠비가 오래도록 써있던 부둣가 끝을 바라보기도 했죠. 그리고 개츠비가 부둣끝 데이지의 녹색 불빛을 처음 찾아냈을 때 그 경이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개츠비는 그 녹색의 불빛을 바라보며 해마다 자신의 눈앞에서 뒤로 물러나가는 황홀한 미래를 믿었을 터였죠. 그것은 우리를 피해갔지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우리는 좀 더 빨리 달릴 것이고 좀 더 멀리 팔을 뻗을 것이니까. 그리하여 어느 찬란한 아침에는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리는 물살과 그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라고요. 위대한 개츠비는 광란의 20년대라 불리우던 미국 사회의 위태로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조명한 작품인데요. 이는 실제로 피츠제럴드가 살아온 시대이기도 하죠. 피츠제럴드의 굴곡진 인생은 작품 속 개츠비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는데요. 그 역시도 개츠비처럼 자수성가한 인물이었고 화려한 사교계에 몸담았고 대공황으로 큰 시련을 겪기도 했죠. 어쩌면 그에게는 애증의 시기였을 1920년대의 추념은 그렇게 위대한 개츠비로 거듭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작품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간 1920년대 이후 미국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당시 20세기에는 식민지 확보를 위한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권 다툼이 매우 치열했죠. 팽창 정책을 추진하던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와 3국 동맹국이 되었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3국 연합국이 되어 이에 맞섰죠.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민족 대립은 격화되었고 결국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과 연합국 간의 강화 조약과 이탈이 거듭되며 전쟁은 장기화되는데요. 이때 중립을 표방해왔던 미국도 안보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자 중립국의 입장을 깨고 연합국 진영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미국이 연합국으로 가세하면서 동맹국들은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이 참혹했던 전쟁은 1000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죠. 패전국인 독일은 배상금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야 했고 승전국 또한 대부분의 산업시설들이 파괴되어 천문학적인 재건 비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후발로 참전한 미국은 실질적인 피해가 거의 없었고 미국은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전후 미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독보적 입지를 구축했고 주식시장은 급등했으며 이는 눈부신 경기 호황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되어
주식 투자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도 했죠. 종전 후 미국은 세계 최고의 채무국에서 세계 최고의 채권국으로 우뚝 설 만큼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시대의 불안을 안고 있었던 젊은이들은 전쟁에 대한 환멸, 서구 문명에 대한 회의로 정신적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들은 기존의 금욕적인 청교도 정신에 반하여 자유와 일탈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술과 향락에 탐닉하기 시작했고 남부 흑인들의 음악, 재즈에 빠져들게 되죠. 기존 클래식 음악의 리듬과 형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이 자유롭고 독특한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죠. 경제 호황과 재즈의 유행으로 억눌려왔던 욕구가 분출되면서 경제 문화 산업도 크게 부흥합니다. 하지만 음지에선 심한 빈부격차와 도덕적 해이, 알코올 중독과 범죄 증가로 사회는 깊이 골마가고 있었죠. 이에 대대적인 금주법이 시행되었으나 불법 주류와 밀매는 여전히 성행했죠. 아이러니하게도 20년대의 미국은 금주령의 시대이자 가장 많은 술을 마셨던 시대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광란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1920년대 말 투기적 거품이 폭발하면서 주식시장은 붕괴했고 미국은 경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작품에는 웨스트에그와 뉴욕으로 가는 도로 중간 지점에 악취를 풍기는 재의 골짜기가 그려지는데요. 향락과 사치의 부산물이 되어버린 이재들은 눈부신 번영의 그늘 아래 황폐해진 미국 사회의 이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치된 채 버려진 에클버그의 광고탑이 등장하는데요. 광고탑에 그려진 커다란 안경의 두 눈은 마치 신처럼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작품에서 윌슨은 그 광고탑을 응시하며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독백하는데요. 광고탑의 두 눈은 인간의 욕망과 물질적 타락, 도덕적 붕괴를 지켜보는 신의 시선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그 신이 왜 악취 풍기는 제2골짜기에서 오랜 세월 방치되어졌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감으로 보여집니다. 1차 세계대전의 대학살. 신이 있었다면 왜 그렇게 큰 전쟁을 막지 못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바로 신에 대한 강렬한 불신을 점화한 것이죠. 그렇게 제2골짜기에 버려진 신은 몰락해가는 문명을 바라보는 상업 광고판으로 변질된 것이죠. 빈농의 자식으로 태어난 개츠비는 밀주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자수성가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반면 톰 뷰게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막대한 재산과 지위를 노력 없이 물려받은 소위 금수저로 그려지죠. 이들은 각각 웨스트에그와 이스트에그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이 두 지역은 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죠. 미국 사회에서 자수성가는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지만 전통 부자들은 개츠비와 같은 신흥 부자들을 여전히 폄하하고 하위 계층 취급합니다. 개츠비의 대사에서처럼 그들과의 사이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절망이 놓여 있었던 거죠. 유럽 귀족으로 상징되는 전통 부자들은 보수적이고 우월주의에 젖어 있으며 그들끼리 결속합니다. 그들의 배타성은 작품 곳곳에서 톰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백인종이 긴장하지 않으면 다른 인종에 의해 침몰될 것이라는 것. 이러다간 백인과 검둥이가 결혼한다 설치겠다는 조롱이 그러했죠.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와 자신들이 선택된 인종이라는 우생학적인 사고. 세습된 부를 통해 사회 권력을 독점한 자신들만이 진정한 상류층이라는 사고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죠. 톰과 개츠비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방식도 매우 대비가 됩니다. 톰은 삶에 대한 열정이 메말라버린 인간으로 표현됩니다. 대학 시절 유망한 폴로 선수였지만 지금은 과거의 환희를 추억하며 방황하는 인간으로 그려지죠. 그에게 삶의 의미는 폴로 경기를 즐기는 부유층의 모임을 찾아다니는 것, 그리고 거리낌 없는 불륜으로 자신의 욕정만을 채우는 삶이죠. 진정한 상류층임을 자부하는 그의 삶은 방탕하고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개츠비의 인생은 녹색 불빛 하나만을 위해 돌진한 삶이었죠. 작은 희망 한 가닥도 놓치지 않는 그의 낭만적 민감성과 자기 확신은 그의 재능이자 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녹색 불빛을 손에 쥐기 위해 그는 물질적 부를 성취해야 했고 상류사회로 진입해야 했죠. 하지만 그의 열망은 결국 분화방처럼 타들어가 버리죠. 개츠비를 논할 때
우리는 그가 과연 위대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논쟁의 화두는 항상 제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츠비의 삶의 방식에 대해 누군가는 그의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삶을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랑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불을 이용한 것일 뿐 실제 그가 향락을 좋아한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파티에서조차 절대 술을 입에 대지 않는 모습과 그의 친부가 보여준 메모를 본다면 오히려 그는 자기 관리에 매우 철저하며 절제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의 목표지향적 삶과 야망에 대해서도 비판하는데요.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그의 방식이 정당화되어서도 이미 결혼한 여인을 쟁취하려는 집념이 순애보적 사랑으로 미화돼서도 안 된다고 말하죠. 정통기족이었던 데이지를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상승시켜줄 유일한 통로이자 구원으로 여긴 것이며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위대한이란 무모하고 허황되었던 그의 인생의 반어적 표현이라 해석하기도 하죠. 그저 상술에 의한 제목에 과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평도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애초 피츠제럴드의 고뇌에서 탄생한 제목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편집장에 의해 전략적으로 탄생된 제목이었고 작가가 끝까지 탐탁치 않아 했던 제목이니 그럴만도 합니다. 앞서 말했듯 작가가 살아온 모습은 개츠비의 인생과 많이 닮아 있는데요. 작가는 자신의 모습을 개츠비에 투영하며 자신의 삶을 반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개츠비에게 위대하다는 표현이 민망했을지언정 독자들이 개츠비에게 좀 더 관대한 시선으로 그만의 가치를 발견해 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책의 첫 대목 아버지의 조언처럼 말이죠. 피츠제럴드의 그러한 마음은 작품 말미에 닉이 개츠비에게 보냈던 유일한 찬사에서 보여집니다. 그 인간들은 다 썩었어. 그 인간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당신이 더 훌륭해. 나방이 빛에 달려드는 이유가 빛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는데요. 인공조명을 맴도는 곤충의 비행 궤적을 역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곤충이 날개는 측면으로 기울어진 채 비행하다 끝내 뒤집혀 추락한다는 것이죠. 진실은 그 인공조명이 곤충의 감각을 혼란시켜 불시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개츠비의 녹색 불빛도 그러했을까요? 어쩌면 그가 사랑한 건 데이지를 사랑했던 자신의 모습, 왜곡되어진 비행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그만의 녹색 불빛을 간직한 그 녹색 불빛 속으로 자신을 내던졌던 그 낭만적 비행만은 위대한 것이었다 생각합니다.